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4월 16일 날 시행된 제3회 헌법 과목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원직.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기존처럼 좀 이렇게 키워가면서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모두 골라봐라 이건데 우리나라 헌법은 9차례 개정됐다. 맞죠? 근데 이제 국회 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도 한 모든 헌법은 뭐냐? 6차 개정헌법, 9차 개정헌법 맞는 지문인데 이제 법원 행시에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재헌헌법은 뭐냐? 재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도입이 안 돼 있었죠. 왜냐면 니은번 지문 보시면은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처음 된 것은 5차 개정헌법이니까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챙겨두시고요. 니은번 맞는 지문이죠. 요거랑 비교해보면 이것도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요거랑 비교하면 이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중요 정책이 뭐냐면은 뭐 주권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토 변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2차 개정헌법 때 최초로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좀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3번 헌법 개정 국회 재경 과반수 오케이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는 맞죠. 그다음에 리을 번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할 수는 있는데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죠. 국회는 미음 번 공고된 날로부터 오케이 찾았어요. 60일인데 이게 틀렸죠. 무기명 투표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만큼은 무기명 투표로 하면 안 된다. 기명 투표다. 비읍번 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찬성을 얻은 때 헌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찬성을 얻으면은 확정이 되는 거고 요거를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게 맞죠? 이게 틀리죠.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15번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 효력이 있으면은 이의가 있으면 10만 명 맞아요. 근데 중앙선거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 관련해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우리가 미음번과 그 다음에 시읍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죠. 저항권에 대한 설명이네요.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헌법의 이제 중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추명해지고 그다음에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저항권도 이제 보충성 요건이 적용이 되죠.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 2번도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인데 요건에 문제 있죠.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이 된다. 맞죠? 3번이 틀렸죠. 대법원이 그래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쳐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 규범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가 되겠죠.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일 거고요. 그다음에 방어적 민주주의 스스로를 지키는 제도인데 위헌정당 해산제도도 있고 기본권 실효제도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위헌정당 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죠. 파란색이 좀 더 잘 보이니까 회색을 안 쓸게요. 문제 3번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서 중요한 신뢰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2번 어떻게 읽어요? 조세법의 영역이죠. 조세법은 맨날 바뀌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신뢰는 인정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3번이 틀렸죠. 우리 개인의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면 신뢰 가치가 높아지죠. 근데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일 뿐인 것,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에 속하는 것인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신뢰가 크게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일단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국이랑 그다음에 병원도 같이 운영을 했지만 의약 분업 때문에 더 이상은 의료기관 시설에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 요거 산업법이 위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문제 4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있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까지는 아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맞고 2번이 틀렸죠. 법원직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요.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게 오히려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3번은 이제 위험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조금 진한가요? 불투명도로 내려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래요.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하래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왜 있어요? 그쵸? 그래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4번은 이제 최신 판례라서 했을 때 제가 내봤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개념은 뭐냐면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은 어떻게 문제가 돼야 되냐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서로 간의 권력이 문제가 됐을 때 권력분립 원칙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위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에서 검찰과 그다음에 공수처의 문제인데 요건 둘 다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권한을 나누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끼리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권력분립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최신 판례이고 최근에 법원 행시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헌법 전문이죠. 자, 1948년 헌법을 굳이 물어본 있겠죠. 1948년 헌법.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현행헌법부터 규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규정은 돼 있지만 1948년 헌법 전문에는 규정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답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 전문이란 헌법전을 구성하는 헌법 프롤로그 서문을 말하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헌법이고 헌법 전문이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다 이거예요. 3번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서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죠. 재판규범성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것을 배상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례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 6번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이 아니죠.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시간 끌기에 불과하죠. 법원에서 충분히 혹은 이제 노동청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죠. 3번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외국인이 입국에 관한 우리 출입국 제도의 유연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성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죠.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여지가 없다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국죠 이렇게 해가지고 줄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하더라도 1번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의 수범자라고 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법이니까 가능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과잉금지 원칙이네요. 목적의 정당성은 말 그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맞고 수단의 적합성의 문제인데요.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것이어야 되냐, 단 하나의 완벽한 방법이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징역을 살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몰수나 벌금 같은 부가적인 수단을 더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 다음에 3번 여러분도 이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이 유연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형벌이 너무 세요. 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지약이나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도 카운트를 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음주운전을 안 하다가 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하다가 이번에 걸렸으면은 옛날에 과거 했던 음주운전까지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줄일 거고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일률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헌법이 위배된다는 윤창호법 위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되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예요. 그래서 공중에 밀집하는 너무 진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진하지? 공중에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을 고르겠어요. 문제 8번 기본권 보호문죠. 쭉쭉 읽으면 돼요. 기본권 보호문은 기본권적인 법익을 사인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나서줘야 되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가 된다. 국가의 보험 없이는 개인의 신체나 생명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자, 헌법에는 질병 이런 것들이 있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보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둘 다 맞죠? 여러분들 3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국가가 이렇게 기본권 보호물은 다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재판할 때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아니냐,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맞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특히 법원직 시험에서는 이거 막 과잉금지 원칙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틀리게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 되겠다.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지, 그렇죠? 아니면 취한 조치가 깔짝 해가지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만한 것인지에 한해서 국가의 보험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 맞죠? 4번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4번이 위헌 판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의 위반이 되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판례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특히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은 위반이 아니죠. 대신 어떤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 그래요. 평등권이나 재판 절차, 글씨 잘 보세요. 진술권을 비례 원칙 위반으로 침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를 꼭 정리해줘야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옳은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문제 9번.
1번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데는 헌법소원시판에 청구의 능력이 없냐? 틀렸죠. 등록이 취소가 되더라도 정당으로서 단체로서 실질이 인정되면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헌법소원시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3차 개정헌법 3차 개정헌법 두 문자 한번 써볼까요? 바로 이제 각본 정중이에요. 의원 내각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여기서 정당 조항이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맞죠? 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그 다음에 정치적 여러분들 보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차 개정헌법의 두 문자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인감극단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조롱같이 감사원.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정당국가 경향이죠.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나가려면 반드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에요. 3번 정당의 자유는 여러분들 모이는 걸 전제로 하니까 당연히 국민의 개인적인 기본권이기도 하고 자연인으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이기도 하고 단체로서도 인정되는 기본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은 최근에 법무사 지문인데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산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비례원칙을 사용하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7파일한다. 그 필기를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비례원칙이라는 것을 이때 사용하죠. 다른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할 때 헌법재판소가 제3자의 지위에서 심사를 할 때가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죠. 근데 여러분들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직접 국민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심사 기준과 요 심사 기준이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심사 기준이 왼쪽에서 적용된다면 오른쪽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알 필요 없이 우리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는 비례원칙 준수 여부를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문제 10번. 여러분들 10번은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죠. 틀렸습니다. 2번 헌법상 특정 지방자치단체 영원히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패치 불합하는 것도 허용이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치법권이 있는 부분이니까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제 4번이 답일 텐데 바로 권한대행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비교되는 권한대행 판례는 뭐가 있어요? 바로 구금을 당했을 때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니다. 지면다. 문제 11번.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헌법 제10조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맞고 2번이 틀렸죠. 우리가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맞아요.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 인격권은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죠. 요거는 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인데 요거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공리, 이것도 일반적 인격권으로 인정이 되죠. 혹시나 여러분들 알 권리라고 인정이 되면은 틀린 지문이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4번에 수형자죠. 수형자지만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이면 다시 미결 수형자다. 그럼 여러분들 예외 없이 사법 착용을 금지하고 재수자용 의료를 입도록 하는 거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사법 착용을 금지하고 재수자용 의료를 입도록 하는 거 위헌 판례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문제 12번. 1번. 자,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 왜냐면 이제 헌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별, 종교,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규정이라 그랬습니까? 예시 규정이라 그랬죠. 이 말이 뭐냐면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건드릴 수 있다, 차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헌법 제11조이랑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법자에게 형성된 입법권 형성권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창 틀려먹은 지문이죠. 이번 내가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 신분은 예시 규정이라고 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인 비례 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을 씁니다. 틀린 지문이고. 3번 자의금지 원칙 심사와 비례 원칙 심사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건데 잘 봐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한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와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의 적정한 균형과 이렇게 복잡하게 심사하는 것은 까다로운 심사 기준입니까? 아니면 완화된 그렇죠. 엄격한 심사 기준이죠. 이것은 아주 까다롭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유 하나 찾는 심사가 이게 이제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잘못 왔죠. 이게 자의 심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비례 원칙이 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4번은 무슨 판례입니까? 지역 가산점 판례죠. 그래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것 이렇게 풀 수가 있었어요.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적법 처보강 해가지고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강제노역도 받을 수가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여러분들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재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은 바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처벌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은행의 정관 같은 것에 위임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남겠는데 잘 보세요. 노역장 유치다. 벌금형에 대한 환영 처분은 맞지만 형벌과 구별이 된다고도 치자. 하지만 여러분들 노역장 유치는 형벌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은 형벌만이에요? 아니면 형벌과 유사한 제재도 포함이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소급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급 적용했을 때 형벌 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소급 적용했을 때 헌법이 위배되는 결론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14번 이중처벌금지 원칙 1번은 쉽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뭐다? 진짜 형벌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만 포함이 됩니다. 와장창창 틀렸죠. 일체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해버리면 4번이 답이 되겠는데 그래도 읽어줄게요. 과징금은 여러분들 뭐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죠. 행정벌에 해당한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3번 판례는 조심해야 되죠. 바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형법을 다시 처벌할 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구형법 7조는 이렇게 외국에서 여러분들 형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규정해야 됐었어요?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돼 있었죠. 그러면은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중처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 처벌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처벌한 것은 카운트 안 센다 그랬어요. 대신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가지고 바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죠.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은 되었죠. 여러분들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임의적 감면 규정이 위헌이 된 이유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돼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너무 제한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4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도 하네요. 근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을 건질 수 있죠. 문제 5번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관이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나? 틀렸죠. 공판 절차에서 직권으로 가능하죠. 2번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해요.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발부해주면 끝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끝입니다. 그 법원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일일이 시키콜 사후 통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이게 이제 법원직에서 나왔던 지문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위헌 키워드가 보입니까? 그렇죠.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이다? 그 법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일단 답이고요. 4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를 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영장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3번을 남길 수가 있죠. 네. 문제 16번.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어떤 정보도 보호하고 어떤 정보도 보호해요. 사적인 정보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보호를 하죠. 자, 그러면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또는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이긴 하다. 근데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결정짓는 개인 정보이기도 하다. 그러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일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들렸네요. 그쵸? 그래서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만 인정하죠. 사자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위헌 키워드죠. 우리가 범죄, 경중,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면 무조건 똑같이 2년 동안, 20년이죠.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한 것 헌법이 위반이 됩니다. 3번이 답이겠군요. 4번에 국회의원이 우리가 이렇게 교원노조 실명을 까버린 공개한 사건은 위법하죠. 근데 마지막에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 부분이 틀렸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은 틀린 지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17번.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 지시나 간섭, 통제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현상이나 문화 현상 등에서 탐구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가르친다는 말도 있어요. 널리 보장이 되는데 맞고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맞고 3번이 틀린 건데 요거 최근에 법원행실에서 나왔어요. 여기까지 맞거든요.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이나 연구와 교육, 내용, 방법과 대상, 편성, 선발, 학생의 전형까지는 보호 영역을 하지만 그 도약 교수 개개인이 퇴직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대학의 자유를 꾸려나가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게 이제 본인의 문제죠. 대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4번은 총장 후보를 할 때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직선제도 되고 간선제도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분들 1번 질문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용이 되면 수용이 뭐죠? 그 재개발해가지고 땅을 이제 가져가면은 이사를 가야 되죠. 수용은 재산권의 문제고요. 이사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주고 요게 부된 부수적인 문제죠. 애초에 내가 수용을 안 당하면 이사도 안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뭐 10조가 아니라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3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 법원직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복수국적자가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예외 없이 우리가 그 우리나라 국적을 떠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 좀 기네요. 이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기간에 제한 없이 귀화거를 왜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어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지요. 고래에서 맞고 그 다음에 요게 틀리고 요게 2번이 답입니다.
19번 잘 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강제집행권은 나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냥 해주세요 이거죠.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내 재산권 아니고, 주식권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내 거고, 개인 택시면허 인정이 되고, 요것도 인정이 되고, 상속권 인정이 되고,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 우편물의 지연배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 국가에 대한 구상권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20번 공무담임권인데,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직무를 담당한다는 게 모든 국민이 원하면은 현실적으로 다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지문. 2번 공직자 선발에 대해서 능력주의에 바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는 거, 이러한 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걸로 뽑는 것은 공직 추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까지 맞는데, 그렇다고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안 되냐? 인정되죠. 장애인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이런 것들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그래서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맞으니까 또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죠. 3번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이 된다. 맞고요. 4번 합헌 키워드죠.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연령을 27세로 정한 거. 위헌 판례가 있고 합헌 판례가 있는데, 위헌 판례는 5급 시험 32세 위헌이었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9급 시험 28세는 합헌이었어요. 순경 소방 시험 30세는 위헌이었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 21세는 합헌이었고, 부사관 21세 연령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지요. 21번 대의제네요. 자, 마지막만 잘 읽으면 돼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2번 1번부터 답이네 그러면. 그럼 이제 2번 이런 거 기억나요? 자기 당의 어떠한 논의, 자기 당의 의견에 어긋나서 자기 당을 비판했죠. 우리 당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강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정당 내부에 사실상의 강제는 가능하다는 건데, 바로 국회의원직을 자를 수는 없지만 의사에 반해서 다른 위원회로 보내버릴 수는 있다 그랬죠. 그쵸? 이 정도까지는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허용이 된다. 그래서 실수할 뻔했네. 취소.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2번은 틀렸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는 2차부터 6차까지는 존재했었죠. 채택한 적이 있다. 국민소환제는 채택한 적이 없지만, 그래서 X를 여기다 칠 게 아니라 이게 틀렸죠.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지만 국민발안제는 규정됐던 적이 있었다. 2차부터 6차까지.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여러분들 선거권은 최대한 보장이 되고, 선거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본권이죠. 그래서 심사 강도는 당연히 완화가 아니라 엄격해야 되겠다. 1번이 답이다.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제포인데,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2번 당선된 후 취임 전 대통령 당선인, 아직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네 또. 3번 우리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죠. 맞죠? 그럼 4번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한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틀렸네. 72시간이죠. 그 다음에 표결 안 하면 남의 집 얘기니까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뒤쪽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알기만 하면 아는 게 힘들죠. 그쵸? 답을 골라낼 수 있다. 사면 옛날에 이제 법화행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인데, 사면은 형의 선고 또는 효력을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고유한 권한을 말하면 여기가 틀렸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면 안 되죠. 바로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가 그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리 원리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 군주인 국왕의 은사권, 이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죠. 근대 국가에도 유지됐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인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대충. 2번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할 때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되죠. 특별 사면을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신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쳐야 됩니다. 3번 복권은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다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오케이. 4번 특별사면은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중앙형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가벼운 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형에 했다고 부가형도 무조건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형이 징역이고 부가형이 벌금인 경우에는 뭐 징역은 사면을 해줘도 벌금은 그대로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었다. 생각해보니까 그 2회차 모의고사부터 좀 쉬운 것 같은데 그쵸? 1번 가장 옳은 거 골라보세요. 우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군사법원도 할 수 있죠. 틀렸어요. 2번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는 그 당해 소송 사건은 정지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종국 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종국 재판까지 선고했다고 그러면 법률 위반이죠. 여기 오른쪽일 걸 해야겠네. 근데 손가락이 이상한가? 네. 3번 폐지된 법률이라도 관련 소송 사건의 재판이 전제가 된다면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랬어요. 그럼 관습법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게 맞으려면 여기가 대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대법원은 여러분들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률의 효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겠죠.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에면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에요. 25번 이렇게 옛날에 이제 법원직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속력이 헌법재판소의 명문으로 규정이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럼 해설을 잘 참조하시고 헌법소원심판 기속력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도 기속력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도 기속력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잘 봐요.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도 위헌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 결정이라 안 돼 있고 그냥 결정이라 했으니까 모든 결정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만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3회차 동행 모의고사 푸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